안녕하세요. 윤희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종의 기원입니다. 정유정 지음,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태양이 은빛으로 탔다. 5월의 여울 같은 하늘 아래로 띠구름이 졸졸 흘러갔다. 성당 안뜰을 에워싼 서리와 꽃가지들 속에선 휘파람새가 울었다. 나와 형은 자신의 세례명이 적힌 촛불을 들고 장미나무 아치문 안으로 들어갔다. 성가대 축가에 발을 맞추면서 십자구상 밑에 마련된 야외 재단으로 나란히 걸어갔다. 사랑의 예수님,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사랑의 손길로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휜 복사옷에 붉은 모자를 쓴 소년들과 휜 드레스에 설리와 화환을 쓴 소녀들이 둘씩 짝을 지어 나와 형의 뒤를 따랐다. 재단 앞에선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가 행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축복의 날이었다. 성모월의 마지막 주일이었다. 성당 안뜰에서 야외 미사가 열린 아침이고 첫 영석제 의식이 시작되던 순간이었다. 10살인 형과 9살인 나와 22명의 아이들이 의식의 주인공이었다.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뒤돌아서서 주인공의 입장을 지켜보았다. 나와 형의 대부인 외할아버지는 앞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족 속에 자리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길은 주인공들의 대표인 형이 걸음걸이를 따라 움직였다. 가끔 어머니가 나를 봤으나 내가 촛불이 흔들릴 정도로 떨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 시선은 무심하게 왔다가 형에게 곧장 되돌아갔다. 전날부터 나는 몸이 좋지 않았다. 이상하게 춥고 두통이 나고 밤새 나쁜 꿈을 꾸었다. 아침이 되자 목이 퉁퉁 부어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다. 성당으로 오는 차 안에선 기어코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고질병인 편도염 증세 같았으나 어머니에게 날리지 않았다. 실은 필사적으로 멀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픈 걸 들켜서 득대기 없었다. 알게 되는 즉시 어머니는 차를 돌려 병원 응급실로 내달릴 테니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해선 수차례의 경험으로 익히 짐작할 수 있었다. 폐를 뽑거나 가슴 사진을 찍거나 주사를 맞거나 최악의 경우 해열제가 섞인 링거액을 몇 시간씩 꽂고 있어야겠지. 첫 영성체 의식은 내가 있든 말든 예정대로 진행될 테고 이는 나 홀로 낙오해 1년 후를 기약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교리 공부와 성경 필사와 새벽 미사와 시험까지 고달픈 6개월간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어렵사리 차지한 형의 짝꿍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야 했다. 고지가 코앞인데 까다로운 관문들을 형과 동급으로 통과한 마당에 고작 편도염 따위로 심상찮은 조짐들이 나타난 건 입장을 시작한 직후부터였다. 대발자국도 못 가 도련은 한기가 몰려들었고 절반도 가지 않아 온몸을 바들바들 떠는 지경이 되었다.
서너 발짝을 앞둔 지점에서는 다리의 힘이 쭉 빠져나갔다. 비틀거리다 복사 후 끝자락을 받는 바람에 금방이라도 꼬꾸라질 것처럼 허리가 꺾였다. 형이 잽싸게 팔꿈치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맨땅을 이마로 들이박으며 엎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왜 그래? 형이 입술만 움직여 소리 없이 물었다. 대답 대신 자세를 바로잡고 남은 걸음을 뗐다. 와중에 시선은 가족 속으로 건너갔다. 휘둥그레진 어머니의 눈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형과 같은 말을 묻는 눈이었다. 왜 그러니? 눈을 내리뜨며 고개를 저었다. 반드시 첫 영상체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엄마가 약속해준다면 지금 당장 쓰러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할 수 있다 해도 때가 늦었다. 우리는 벌써 재단 앞에 다다라 있었다. 주임 신부가 손을 내밀었다. 형이 먼저 촛불을 건넸다. 한유미 미카엘. 주임 신부는 형이 초를 받아 재단 밑에 내려놓았다. 나도 촛불을 내밀었다. 한유진 노엘. 주임 신부는 떨리는 내 손을 한번 감싸진 후 초를 받았다. 시선은 내 눈을 살피고 있었다. 겁먹은 강아지를 어르는 눈이었다. 애야, 긴장하지 마라. 뺨이 따끔거리고 살갗이 뺑뺑하게 당기는 느낌이었다. 나는 몸을 돌리고 정해진 가리로 가서 형 옆에 섰다. 곧 두 번째 쌍이 주임 신부에게 촛불을 건넸다. 이후 10쌍이 더 들어오기까지의 기다림이 미치도록 길었다. 미사는 한량없이 느리게 진행됐다. 한여름 떼약볕 속에서 8차선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새끼 두꺼비가 된 기분이었다. 가다 돌아보면 그 자리, 가다 돌아봐도 그 자리. 휘파람새 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졌다가 길가로 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너희 정신에 새기고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문득 눈을 들어보니 주인공들의 가족 대표인 아버지가 단상에 서서 제 일독서를 읽고 있었다. 평소라면 묵직하게 갈릴 굵은 목소리가 자주 흔들리거나 갈라졌다. 널찍한 어깨는 로봇처럼 뻣뻣하게 굳어있었다. 뺨에 남은 면도 자국은 멍든 것처럼 파랗스름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통로 건너편 가족석을 넘어다 봤다. 지금껏 나만 보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눈이 곧장 나를 맞아들였다. 한마디만 하면 그 길로 통로를 뛰어 넘어올 듯한 표정이었다. 실수로 넘어질 뻔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기색이었다. 내 뺨이 모자만큼이나 시뻘겋게 달아오른 모양이었다. 아니면 펑퍼짐한 복사옷 속에서 남몰래 떨고 있는 내 몸을 봤든가.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등에서 뚝뚝 끊겨나갔다. 생각이 띄엄띄엄 잘려나갔다. 시간이 듬성듬성 사라졌다. 휘파람새 울음이 등 너머로 휙휙 멀어졌다. 뭐해, 자냐? 형의 목소리가 정신을 깨웠다. 눈 뜨고 보니
성채와 포도주잔을 든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가 재단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일어나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니 이미 그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주임 신부의 손은 죽은 나뭇가지처럼 검고 기다랗게 휘어져 있었다. 그 끝에 포도주에 적신 둥근 성체가 보름달처럼 걸려 있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형이 혀를 내어 성체를 받았다. 나도 고개를 들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목구멍이 지글지글 타고 있었다. 살이 타고 눈이 타는 기분이었다. 시야에선 부연 항면즈가 솔깃소리치고 사물들은 이상한 형태로 바뀌었다. 십자고성이 거꾸로 서고 재단이 이마 위로 떠오르고 안대를 에워싼 서리와 꽃가지들이 뼈만 남은 사람의 손가락으로 보였다. 나는 발부리가 천천히 위로 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세상이 왈칵 뒤집혔다. 내 몸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유진아! 멍롱한 머릿속으로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파고들었다. 눈 떠, 유진아! 눈 떠봐! 다치는 눈꺼풀을 어렵사리 들어올렸다. 가느다랗게 벌어지는 시야로 하얗게 질린 어머니 얼굴이 나타났다. 유진아, 어디 아파? 나는 어머니의 팔에 안긴 채 재단 앞에 드러누워 있었다. 새까맣게 벌어진 어머니의 눈동자는 내 얼굴 위에서 요동치듯 흔들리고 있었다. 추워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나는 입술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더위 먹은 거 아냐? 119 부를까? 암벽처럼 크고 검은 그림자가 내 이마 위로 다가서며 다급한 소리로 물었다. 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빨리라고 소리친 걸로 봐서 틀림없을 것이다. 그 옆에 서 있는 가느다란 그림자는 형이 테지. 형의 어깨 너머에서 멋빛 구림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아득한 곳에선 휘파람새가 포르릉 포르릉 울었다. 어둡게 오는 하늘 한복판에선 태양이 붉게 탔다. 일부 어둠 속의 부름. 피냄새가 잠을 깨웠다. 코가 아니라 온몸이 빨아들이는 듯한 냄새였다. 공명관을 통과하는 소리처럼 내 안에서 되울리고 증폭되는 냄새였다. 시야에선 기이한 서파들이 표류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 늘어선 가로등에 부옇고 노란빛. 발 아래로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강물. 비에 젖은 차도 위를 구르는 진홍빛 우산. 바람에 펄렉거리는 공사장 가르마 비닐. 머리 위 어디쯤에선 발음이 어눌한 남자의 노랫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무슨 일인지 이해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데 천재적인 상상력이 필요치도 않았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꿈의 잔상도 물론 아니었다. 머리가 몸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어. 지금부터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발작 억제제를 멋대로 끊어버린 대가. 약 끊기는 사막 같은 내 삶에 스스로 내리는 단비였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단비의 비용으로 발작이라는 후폭풍을 치러야 한다.
지금 자각하는 현상들은 폭풍의 임박을 알리는 전령사였다. 발작 전구 증세라 통칭되는 어수선한 환각이었다. 폭풍을 피할 항구 같은 건 없다. 도착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폭풍의 시간은 암흑의 시간이고 나는 무방비 상태로 거기에 던져진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과정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의식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길고도 깊은 잠을 잔다. 일련의 과정은 육체노동과 비슷하다. 단순하고 격렬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힘의 소모가 크고 피곤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결과를 예상하고 저지른 지지라는 점에서는 자업자득일 것이다. 결과를 감수한 반복행위라는 점에서 중독이다. 약물 중독자들은 대부분 환상을 쫓느라 약을 먹는다. 내 경우는 반대다. 환상을 얻으려면 약을 끊어야 한다. 끊은 지 얼마 후며 마법의 시간이 열린다. 약물 부작용인 두통과 이명이 사라지고 오감이 내 젖꼭지도 딸 수 있을 만큼 예리해진다. 후각이 개같이 예민해진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돌아가고 생각 대신 직관으로 세상을 읽어들인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낀다. 인간이 만만해진다. 물론 사소한 불만이야 있다. 어머니와 이모가 여전히 만만권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인생은 두 여자가 깔고 앉은 방석이나 다를 바 없었다. 숨막히는 그 공둥이를 치워달라는 부탁 같은 건 통하지 않았다. 내가 발작하는 꼴을 어머니가 보게 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깨어나는 즉시 이모에게 끌고 간다. 내 주치의이자 저명한 정신의학자이며 미래 아동청소년병원 원장님인 이모는 나와 눈을 맞추고 상냥한 어조로 말이 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조곤조곤 묻는다. 약을 왜 끊었니? 솔직하게 말해야 내가 도울 수 있지. 솔직히 말해. 솔직은 나의 장점이 아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실용성이며 당연히 그에 입각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어쩌다 약 먹는 걸 까먹었는데 까먹은 걸 다음날 또 까먹었으며 기왕 까먹는 김에 지금까지 쭉 까먹었노라고. 가만히 앉아 천재로 꿰뚫어보는 이모는 중독성 투약 중단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집행관인 어머니는 매일 몇 끼니 당신 보는 데서 약을 먹으라고 명령한다. 기분 째지는 며칠의 대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과거 역사를 거듭 복습시킨다. 이런 짓을 벌이는 한 너는 영원히 내 공동이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각인시킨다. 유진아. 벌쑥 눈 뜨기 전에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났다. 꿈결에 부는 바람처럼 나지겠으나 손목을 잡아채는 것처럼 분명한 부름이었다. 잠을 깬 지금은 어머니의 기억조차 감지되지 않는다. 주변이 너무도 고요해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방안이 어두운 걸로 보아 날이 밝기 전이기도 했다. 어쩌면 아직 5시 30분이 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잠들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기만 하다면 예고된 발작을 어머니 몰래 시작하고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어젯밤에 그리했듯이.
자정이 이쪽저쪽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방조제 횡단보도 부근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것이 군도 해상공원 내 은하수 전망대까지 전설력으로 달려갔다 오는 길이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벌떡증. 내식으로 말하면 힘이 남아도 나머지 근육이 부릉부릉 시동을 걸 때마다 집을 뛰어나가 버리는 개병이었다. 어제처럼 종종 야밤에도 뛴다는 점에서 지랄이 되는 수식어를 붙여도 무리가 없겠다. 한밤에 방조제가 늘 그렇듯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횡단보도 옆 노점 용인의 호떡집도 문을 닫았다. 방조제 아래 나루터는 어둠에 파묻혀 있었고 활주로에 가까운 6차선 차도는 짙은 안개가 집어삼켰다. 바닷가 도시의 겨울밤답게 바람이 거치고 매서웠다. 한여름도 아니건만 폭우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다. 굳이 구정하자면 악천후라고 부를 만한 날씨였으나 내 몸은 햇살에 올라탄 공기처럼 가벼웠다. 집까지 훨훨 날아갈 수 있겠다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았다. 바람을 타고 날아든 피냄새만 아니었다면 완벽했을 텐데. 비릿하면서 술맛이 나는 단내였다. 맞바람처럼 정면에서 뻗어오는 냄새였다. 지금처럼 명렬하진 않았으나 발작 경고 신호로 충분한 수위였다. 저 앞에선 안산행 마지막 버스에서 내린 여자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산을 펴들고 바람을 등진 채 펭귄 걸음으로 종종종. 나는 정말로 집까지 날아와야 했다. 생면부지 여자에게 구운 오징어가 돼 나뒹구는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후 필링이 끊겼다.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웠으리라 짐작만 가능하다. 아마도 생애 세 번째 발작을 일으키고 코를 골며 잠들었을 것이다. 이전의 발작과 차이가 있다면 잠에서 깨자마자 1차 발작이 예고됐다는 점이다. 냄새의 밀도나 양상에서도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포연 속에 들어놓은 것처럼 살갗이 따끔거리고 코가 얼얼하고 정신이 알딸딸했다. 다시 올 발작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리라 예측되는 대목이었다. 격렬에 대한 불안 같은 건 없었다. 가랑비나 장대비나 몸이 젖는다는 건 매 한 가지일 테니. 다만 귀양지사 일이 된 거 한시라도 빨리 왔으면 싶었다. 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후다닥 처질러버리게. 나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눈을 감았다. 발작 중 울지 모를 호흡장애를 방지코자 고개는 모로 눕혔다. 몸에서 힘을 빼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그라들고 뒤틀릴 내 몸뚱아리를 동정하며 입속으로 술을 샜다. 하나, 둘. 다섯을 샜을 때 침대 협탁 위에서 무선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어찌나 느닷없고 요란했는지 귓바퀴가 발딱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래층 거실에서 동시에 울어댈 전화를 떠올리자 문까지 움찔거렸다. 나처럼 움찔해서 눈을 뜰 어머니를 떠올리자 짜증이 치밀었다. 대체 어떤 무식한 인간이 이 껌껌한 새벽에. 전화벨 소리가 그쳤다. 발통을 이어받듯 거실 괴종시계가 울렸다. 한 번. 설마 새벽 1시는 아니겠지. 한 번 울리는 개종시계 소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잠을 깬 직후에 듣게 되는 세상의 첫소리였다. 선수로서 수영을 시작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들인 습관이었다. 몇 시에 잠이 들든 새벽 훈련 1시간 전에 눈을 뜨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밤이 아니라 새벽 5시 30분이었다. 어머니는 안방 피아노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에게 성모송을 3번 바치는 시각이었으므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기도가 끝나면 어머니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할 터였다. 나는 아래층으로 귀를 기울였다. 의자를 끄는 소리나 물소리가 들릴까 해서. 귀에 걸린 건 시끌벅적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였다. 내 휴대전화 소리였다. 벨이 울린 순서로 짚어봤을 때 집 전화 역시 내게 걸려온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머리 위로 손을 밀어올려 베개 주변을 쓸어봤다. 기억상 전화는 거기 있어야 했으나 아무것도 손에 걸리지 않았다. 혹시 책상에 뒀던가? 아니면 욕실에? 머릿속으로 전화를 찾아다니는 사이 벨소리가 끊겼다. 잠시 후 집 전화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펄쩍 뛰어오르다시피 머리를 들고 잽싸게 전화기를 낚아챘다. 여보세요 하자마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물어왔다. 여태 자냐? 혜진이었다. 맥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그렇지. 이 뜬금없는 시각에 나를 찾을 인간이 아래층 문간방 주인 말고 또 누가 있으랴. 깼어.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는 뭐 하셔? 전화한 시간만큼이나 뜬금없는 물음이었다. 영화사 사람들을 만난다더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인가 확인을 해봤다.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냐? 잠이 덜 깼냐? 집에 있으면서 집에다 전화를 왜 걸어? 여기 상암동이야. 외박 사유인즉 이러했다. 지난 여름 혜진이 연주부 스태프로 참여했던 과외라는 영화의 감독이 새 일거리로 붙여주었고 일거리 계약서를 쓴 기념으로 술집에서 막걸리를 좀 마셨으며 낮에 찍은 환갑잔치 동영상을 편집해야 해서 선배네 작업실에서 갔는데 방이 지나치게 따뜻한 관계로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금방 일어나서 확인해보니까 어머니가 밤중에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전화한 거야. 주무실 시간인데 좀 이상해서. 지금쯤은 모두 일어났겠지 싶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더 이상했다고 했다.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는 번뜩 한쪽 손을 눈앞으로 끌어올렸다. 뒤늦게 깨달은 바, 손 전체에 뻣뻣하면서도 바스락거리는 무언가가 들러붙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눈, 코, 입, 구멍 5개가 모여 사는 동네에도 무언가가 말라붙어 있었다. 만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가 친척 중 가장 가방끈이 긴 이모의 어법으로 하자면 촉각소처의 자극 없이도 자각되는 또렷한 이물감이었다. 그럴 일이 뭐 있어. 건성으로 대꾸하면서 머리칼을 만져봤다. 같은 느낌의 무언가가 머리털과 뒤엉킨 채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그래? 근데 왜 전화 안 받으시지? 휴대전화, 집전화 다 울렸을 텐데.
혜진이 물었다. 기도 중이겠지. 아니면 욕실이나 베란다나 뭐 그런 데서 볼일을 보느라 벨소리를 못 들었던가. 가슴팍과 베라 다리를 차례차례 더듬었다. 지난밤에 입고 나간 옷차림 그대로인 듯 했으나 감촉이 전혀 달랐다. 부드럽고 나긋나긋해야 할 스웨터가 석 달 여울을 때럭볕에서 말라 비틀어진 걸레처럼 뻣뻣했다. 바지는 무드질하기 전에 소각처럼 딱딱했다. 누운 채로 양팔을 들어올려 한쪽 양말을 만져봤다. 스웨터와 감촉이 비슷했다. 그런가? 혜진이 혼잣말처럼 반문했다.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지? 혜진은 재차 확인을 해왔다. 나는 성가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별일이 있겠냐? 금방 확인한 바. 내가 진흙탕에 풍덩 빠졌다 나온 걸 같다는 것 말고. 그렇게 걱정되면 이따 엄마한테 다시 전화하든가. 아니야, 어차피 곧 집에 들어갈 텐데 뭐. 지금 올 거야? 물어놓고 생각해봤다. 밤사이에 흑투성이가 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저까지 날아오는 사이 넘어지거나 자빠진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진흙탕을 뒤집어 쓸만한 곳이 없었다. 동네 안쪽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 부근으로 돌아서 왔다면 모를까. 아니면 아파트 화단을 뛰어넘다 미끄러졌던가. 나 샤워하고 출발할게. 늦어도 9시 안엔 집에 들어갈 거야. 혜진은 전화를 끊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고 앉았다. 협탁에 전화기를 세워놓고 침대 머리 쪽 벽에 붙은 리모컨 거치대에서 실내 등급 리모컨을 뽑아들었다. 파워 버튼을 누르자 머리 위에서 LED 등의 백광생이 터졌다. 귓속에선 어머니의 비명이 터졌다. 유진아. 방 안을 돌아보는 순간 숨이 목구멍에 턱 걸렸다. 침 한 사발이 갱아지로 훌떡 넘어갔다. 사례가 들리고 기침이 터졌다. 나는 가슴을 두들기고 눈물이 찔끔거리면서 침대로 엎어졌다. 선수 시절 한 수영대회에서 1500m 금메달을 딴 직후에 어느 이간질 기자가 너의 강점이 무엇이냐 라고 물은 적이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겸손한 답을 내놓았다. 비교적 안정된 호흡이라고. 같은 질문을 받은 코치는 조금 덜 겸손한 태도로 지금껏 가르친 애들 중에 가장 비범한 형통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그 비범한 형통을 틀어막을 수 있는 건 나를 깔고 앉은 두 여자뿐이었다. 호흡이 뒤엉키는 일 같은 건 목구멍에서 어뢰가 터지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었다. 바로 그런 일. 어머니와 이모가 힘을 합해 내 목구멍으로 어뢰를 쌓아 가능할 사건이 방 안을 돌아보던 순간에 일어났다. 은색 대리석이 깔린 방바닥에 핏자국과 피 묻은 발자국들이 엇박자로 찍혀 있었다. 발자국의 방향으로 봤을 때 방문 앞에서 시작해 방을 길게 횡단한 후 침대 발치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았다. 발의 주인이 뒷걸음친 게 아니라면 시작 이전은 방문 바깥에 있겠지. 침대에도 유열이 낭자해서 침대보, 이불, 베개 할 것 없이 내 몸이 닿은 곳은 죄다 시뻘겠다. 뒤늦게야 내 몸을 내려다봤다.
검정 스웨터와 운동복 바지와 양말까지 선지처럼 응고된 핏물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다. 잠을 깨운 피냄새는 발작 신호가 아니었던 셈이다. 진짜 피냄새였다. 황당하고 혼란스러웠다. 저 발의 주인은 나인가? 방문 밖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피투성이가 됐을까? 발작이라도 일으켰을까? 발작이 너무나 강렬했던 나머지 혀라도 깨문 것일까?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다면 이곳은 내 방이 아니라 저승이라 했다. 차라리 나한테 유감이 많은 어떤 놈이 발작 중인 내게 돼지피를 한 바가지 뒤집어 씌웠다는 쪽이 더 그럴싸했다. 아니면 발작 중 무방비 상태에서 칼을 맞았거나. 나한테 유감이 많은 건 좀 전에 그 놈한테 몸 어느 한 구석도 아프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혀 그런 것 같진 않았지만 문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을까? 나 마주쳤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아니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규칙주의자였다. 식사, 배변, 운동. 그 외 대부분의 일에 규칙이 있었고 규칙대로 움직였다. 수면 습관도 대부분 중에 하나였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면 이모가 처방한 수면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 안에 집에 들어와야 했다. 어머니가 규칙을 어기는 특별한 경우는 내가 9시보다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유일했으므로 함께 사는 가족이긴 해도 혜진에겐 적용되지 않는 규칙이었다. 어머니가 해명한 차별 사유는 이랬다. 혜진은 밤늦게 거리에서 발작할 염려가 없다. 서글프긴 했지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유였다. 사람들 앞에서 구운 오징어가 되거나 지하철을 기다리다 선로로 떨어지거나 도로에서 나뒹굴다 오가는 차에 깔려 죽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 어둠에 헉이 든 사람처럼 종종 야밤에 동네를 내달리는 건 그 때문이었다. 나갈 때마다 도둑놈처럼 옥상 철문으로 드나드는 것도 그때뿐이고 어젯밤 역시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았다. 사은의 중간에 빠져나와 집에 도착한 게 8시 55분이었다. 평소라면 입도 되지 않을 술. 그것도 소맥으로 서너 잔 마셨고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고자 벌써 승강장에서 집까지 비를 맞고 걸어온 참이었다. 덕택의 열기는 가셨으나 기분 좋은 취기는 남아있는 상태였다. 아니 어쩌면 기분 좋은 수위를 조금 넘었을지도 모르겠다. 현관문 도우록 뚜껑이 올라가 있을 땐 내렸다 다시 올려야 작동한다는 사실을 깜빡한 걸로 봐서 그 바람에 무려 20분 동안 대문과 대책 없는 대치를 벌였다.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넣고 목통이 된 도우락을 노려보면서 그 사이 코트 주머니에선 휴대전화 알람이 4번쯤 울렸다. 어머니가 보낸 문자라는 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용 역시 구체적인 문구까지 짐작 가능했다. 출발했니? 지금 어디쯤이니? 언제 도착하니? 비 오니까 걸어오지 마. 엄마가 버스 정류장으로 데리러 갈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알람이 울린 지 5초 만에 현관문이 열렸다. 야구모자, 흰 스웨터, 갈색 카디건, 스키니진, 흰 운동화. 동네 수표원 옷차림마저 우아하게 소화낸 어머니가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 나타났다. 나는 입술을 우물에 붙이고 발끝을 내려다봤다.
정답을 맞히고도 기분 나쁜 경우랄까. 바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아, 좀. 언제 왔니? 어머니는 현관문을 반쯤 열어 스토퍼를 고정한 다음 그 틈새에 섰다. 순순히 들여보내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였다. 나는 주머니에 찔러놓은 손을 슬쩍 겨누질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9시 15분. 오기는 아까 왔는데 말을 꺼냈다가 일수 멈칫했다. 발밑이 구덩이처럼 둥글게 파이고 있었다. 현관문은 만삭이 된 임산부의 배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중이었다. 고개를 들자 등줄기가 휘청 흔들거렸다. 머리통이 수통처럼 무거웠다. 불이 붙듯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마 잘 익은 토마토처럼 빨개졌을 것이다. 그걸 들킬까봐 얼굴은 정면에 둔 채 눈동자만 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을 굴리듯 조심조심 천천히. 어머니와 시선이 마주치자 허둥지둥 덧붙였다.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도어락을 흘끔 보더니 뚜껑을 탁 소리나게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눈부시게 빠른 솜씨로 비밀번호 7자리를 눌렀다. 도어락 걸쇠가 삑 소리를 내며 풀렸다. 어머니의 눈은 내게로 되돌아왔다. 뭐가 문제니? 아, 문제가 없다는 걸 이해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중 하나가 미간을 지나 꿋꿋이 대롱대롱 매달렸다. 후 불어서 떨어뜨리고 보니 어머니의 눈이 내 이마에 붙박여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마 한중간에 있는 새끼 손톱만한 흉터를 쳐다보고 있었다. 입만 벌리면 나오는 거짓말이 모조리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믿는 것처럼. 술 마셨니? 어머니가 물었다. 난처한 질문이었다. 이모에 따르면 술은 강력한 발작 유도물질이었다. 어머니의 규칙에선 첫 번째 금기사항이었다. 조금요, 아주 조금. 나는 엄지끝 1cm 지점에서 엄지손톱을 대보았다. 어머니의 시선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여전히 이마 흉터가 새부리에 쪼이듯 따가웠다. 상황을 허준시킬 수 있을까 해서 한마디 더 따라봤다. 맥주 딱 한 잔이요. 어머니는 눈을 한번 깜빡거렸다. 아, 그렇단 말이지? 하듯. 저는 안 마시려고 했는데요. 교수님이 권해서. 변명하다 울컥해서 말을 멈췄다. 나이 26에 술 몇 잔 마신 걸로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다니. 모든 게 다 현관문 탓이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슬쩍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2층으로 달려 올라가며 다녀왔습니다 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그랬다면 통금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가 나를 체포하러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술 마신 걸 들키지도 않았을 텐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왼쪽 무릎이 툭 꺾였다. 덩달아 몸 전체가 왼쪽으로 휘청 기울어졌다. 유진아. 어머니가 다급한 소리를 지르며 내 팔꿈치를 붙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 안 취했어요. 진짜 딱 한 잔 마셨다니까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들어가고 싶었으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내 팔꿈치에서 떼어냈다. 이번엔 오른쪽 다리가 휘청하면서 몸이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졌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엎어진 김에 어머니의 어깨를 담소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숨을 훅 들이마셨다. 작고 가느다란 몸은 일순간에 꼿꼿해졌다. 전에 없던 행동에 조금 놀란 기색이었다. 감격했거나 이상했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나는 끌어안은 팔에 힘을 줬다. 우리 얘기 같은 건 하지 마요. 그래봐야 입만 아프잖아요. 술은 벌써 마셔버렸는데. 너 왜 그러니? 어머니는 내 팔에서 몸을 빼며 물었다. 빼는 즉시 감정을 수습하는 느낌이었다. 수습과 동시에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다. 한숨에 김이 샜다. 나는 아직도 공중에 떠있는 팔을 내리고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신발을 벗는 사이 어머니가 등 뒤에서 물었다.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돌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거실로 들어선 후에야 슬쩍 턱만 까딱여서 인사를 보냈다. 안녕히 주무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까? 어머니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2층까지 데려다 줄까? 라고 물었다. 나는 재차 고개를 저어보았다.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2층 계단을 올라갔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옷을 홀라당 벗어던진 기억이 난다. 씻지도 않고 침대에 벌렁 들어누웠던 것도. 어머니가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던 것도. 소리를 듣자마자 취기가 싹 가셨던 것도. 이후로 뭘 했더라? 천장을 올려다보며 빈둥빈둥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40여 분 후 개병이 나서 옥상 철문에 빠져나갈 때까지. 금방 일어나서 확인해보니까 어머니가 밤중에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전화한 거야. 주무실 시간인데 좀 이상해서. 파떡 좀 전에 들었던 혜진의 말이 떠올랐다. 그때 넘겨들었던 말이 이제 와서 이상했다. 어머니는 왜 전화를 했을까? 내가 안 하던 짓을 한 게 이상했을까? 혹시 내가 옥상으로 나간 거 알아차렸을까? 몇 시에 전화를 했기에 혜진이 이상했을까? 11시? 12시? 만약 혜진에게 전화를 건 이후로도 깨어있었다면 내가 돌아오는 걸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아니다. 알아차렸다면 어머니가 나를 그냥 뒀을 리 없었다. 붙잡아 앉혀놓고 쾌물었겠지. 어린 시절 고백을 강요할 때마다 그랬듯이 모든 걸 말할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겠지. 이 시간에 어딜 다녀오느냐, 언제 나갔느냐, 언제부터 몰래 다녔느냐. 어쩌면 까마득한 옛날에 졸업한 벌을 다시 받았을지도 몰랐다. 밤새도록 마리아상 앞에 꿇어앉아 성모송을 외우는 벌. 그때에도 내 몰골이 피투성이었다며 기도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내 방에서 깨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와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갔다. 어쨌거나 밖으로 나가봐야 했다. 그래야 뭐든 알지 않겠는가? 발자국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며 문 쪽으로 한 발짝씩 움직였다. 책상 앞에 이르자 몸이 저하라서 걸음을 멈췄다. 책상 너머 테라스 유리문 안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염소뿔처럼 곤두선 머리칼, 껍질이 홀랑 벗겨진 것처럼 시뻘건 얼굴,
흰자위만 불안하게 번득거리는 눈. 시각적 충격으로 정색이 나 아득해왔다. 저 시뻘건 짐승이 나라고? 유림은 바깥쪽은 전혀 내다보이지 않았다. 바다에서 몰려온 안개가 장벽처럼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다. 노란 불빛만 장벽 너머에서 흐릿하게 가물거렸다. 어머니가 전용 옥상에 정원을 만들면서 설치한 퍼걸러의 외등 불빛이었다. 지난밤 옥상 철문으로 나가면서 켜두었을 것이다. 습관대로라면 들어올 때 껐어야 맞건만. 반뼘쯤 열려있는 테라스 유리문도 같은 맥락에서 수상쩍었다. 유리문은 닫으면 잠기는 자동문이었다. 때문에 테라스로 다닐 땐 문을 조금 열어두어야 했다. 2층 복도와 연결되는 정식 출입문으로 돌아 들어오지 않으려면 반뼘의 틈은 평소의 습관처럼 열어두는 딱 그만큼이었다. 그렇다면 이 역시 들어올 때 닫았어야 했다. 잠결이든 맨정신이든 닫았다가 다시 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한여름이 아니라 12호라고도 그 일이었다. 더하여 내 방은 바닷가 신도시, 그 중에서도 25층 복층 아파트의 옥탑방이었다. 문을 열어 추위를 불러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갱년기를 맞아 하루에 몇 번씩 열불이 나는 어머니라면 또 모를까. 이치에 맞는 답은 하나뿐이었다. 어젯밤 나는 나갔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을 것이다. 방에 찍힌 발자국 방향을 봐서도 그렇고 테라스 유리문이나 퍼걸로 외등을 봐서도 그랬다. 현관문으로 들어온 이유가 뭔지, 내 꼴이 왜 이런 건지, 방 안 풍경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탁상시계를 확인했다. 검은 문자판에 빨간 숫자 3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다. 5시 45분.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욕실에 들어갔으리란 짐작은 가능했다. 10분 후면 안방을 나와 부엌으로 들어가겠지. 그 안에 바깥 사정이 어떤지 알아봐야 했다. 방문을 당겨 열고 복도로 나갔다.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핏자국과 발자국이 방문에서 복도를 지나 계단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나는 문짝에 등을 기대고 서서 평소 천군이라고 부르는 머릿속 낙관주의자의 속삭임을 들었다. 꿈이야.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라고. 현실에서 이따위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 내키지 않은 심정으로 문에서 등을 댔다. 멱살을 잡힌 것처럼 발자국을 따라 꾸역꾸역 전진했다. 컴컴한 계단으로 발을 내딛자 머리 위로 센서등 빛이 와르르 쏟아졌다. 발 아래 풍경이 환화면으로 시야에 잡혔다. 계단 벽에 붙은 안전바를 움켜쥐듯 쓸고 올라온 핏빛 손자국. 계단 칸칸마다 찍혀있는 발자국과 핏방울. 나는 계단찬 벽에 흩뿌려진 핏물과 가닥가닥 흘러내린 핏줄기와 바닥에 고인 피용덩이를 몽유병자처럼 몽롱한 정신으로 내려다보았다. 손자국이나 발자국과 차원이 다른 흔적이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라면 계단참은 무슨 일인가 일어난 그곳이 터였다. 나는 내 몰골을 재차 확인했다. 핏물에 담갔다 뺀 듯한 손, 피가 말라붙어 뻣뻣해진 스웨터와 바지와 발.
내가 핏물벼락을 맞은 장소가 바로 그곳인가? 대체 누구한테? 의문이 커질수록 당혹감도 점점 커졌다. 머리가 너무 복잡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느낌도 들지 않은 게 당혹감이 맞다면 어기적 사람 탈을 쓴 곰처럼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천 피용동이를 지나 아래층을 향해 몸을 돌리고 섰다. 발 아래 풍경이 득달같이 시야로 덤볐다. 또 헉 소리가 튀어나왔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두 번째로 호흡이 뒤엉켰다. 이마를 돌멩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를 뒤로 젖히며 한 발짝씩 물러났다.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때를 놓치지 않고 머릿속 천군이 달짝지근한 대안을 내놓았다. 아무 문제도 없어.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 어머니가 나오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들어누워 한숨도 잘하고 자고 일어나면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게 될 테니까. 안 되지. 천군이라 부르는 머릿속 현실주의자가 입을 열었다.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호도하면 안 되지. 확인해봐야지 이게 정말 꿈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 모양 이 꼴로 잠에서 깨어났는지 알아내야지. 꿈이라면 그때 돌아가서 자도 늦지 않잖아. 나는 눈을 떴다. 아래층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주방과 계단을 가르는 칸막이벽 밑에는 피용덩이가 고여있고 웅덩이 안에 맨발 한 쌍이 놓여 있었다. 발꿈치는 은색 대리석 바닥에, 발부리는 천장 쪽으로 세우고 나란하게. 발목 위쪽은 칸막이벽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흡사 발만 뚝 잘라다 조형물처럼 배치해놓은 것 같았다. 사람의 발일까? 인형의 발일까? 헛것의 발일까? 백군의 말이 옳았다. 계단참에서 내려다보는 걸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바짝 마른 목구멍으로 친 한 모금을 우겨넘기고 남은 계단을 내려갔다. 위쪽 계단과 똑같이 폐자국과 발자국이 칸칸마다 찍혀 있었다. 더하여 계단참에서 흘러내린 핏줄기가 계단을 타고 거실 바닥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다. 마지막 계단에 이르자 피 묻은 맨발이 셋째 위험을 갖추고 통 밑으로 들이닥쳤다. 뼈마디들이 붉어진 발가락과 높고 좁은 발등, 피용덩이에 반쯤 잠긴 발꿈치, 왼쪽 발목에 걸린 발찌, 발찌에 달린 손바닥 장식, 딸꾹질이 튀어나왔다. 외장이 헐떡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이제라도 몸을 돌려 내 방으로 올라가 버리고 싶었다. 후회할 뭔가를 보게 되기 전에, 본 것을 후회하기 전에. 나는 우격다짐으로 발을 뻗어 거실 바닥에 내려섰다. 현관이 있는 오른쪽으로 머뭇머뭇 고개를 돌렸다. 계단 밑에서 주방 입구까지 핏물이 장방향급을 이루고 있었다. 그 복판에 여자가 있었다. 피 묻은 맨발을 계단 쪽으로, 머리는 현관 쪽으로 두고 반듯하게 누운 여자. 잠옷처럼 희고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종아리를 젓가락처럼 가지런히 뻗고 가슴 위에 양손을 모으고 긴 머리채를 얼굴에 덮어쓴 여자. 정신병자의 망상이나 등장할 법한 여자. 한 발짝 여자의 종아리 옆으로 다가섰다.
원피스 자락이 덮여있는 허벅지 옆으로 다시 한 발짝. 팔꿈치 옆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다. 치켜든 여자의 목이 턱 밑을 따라 날렵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왼쪽 귀 밑에서 오른쪽 귀 밑까지. 어느 힘센 소나기가 예리한 칼로 한 동작에 그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오늘도 형상으로 벌어진 목의 속살은 아가미처럼 붉었다. 숨쉬듯 펄떡거리는 착각마저 들었다. 흐트러진 머리칼 밑에선 새카만 눈동자가 시선을 맞대었다. 내 눈을 손살같이 찔러오는 발톱 같은 눈이었다. 가까이 와 라고 명령하는 눈이었다. 내 몸은 자동만사에 가깝게 명령을 받아들였다. 크레인처럼 뻣뻣해진 다리를 구부리고 여자 옆에 쪼그려 앉아 여자의 얼굴로 손을 뻗었다. 부들부들 떨면서 저질러버리는 심정으로 머리채를 획 걷어냈다. 유진아. 다시 엄마의 음성이 들려왔다. 꿈속으로 들려오던 그 소리였다. 신음하듯 목 안으로 꺼져드는 소리. 세 번째로 호흡이 틀어졌다. 머릿속에선 기차가 충돌하는 듯한 폭음이 울렸다. 시야는 물결치듯 뒤흔들렸다. 등에 힘이 빠지고 발이 피용덩이 위로 쑥 미끄러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바닥에 손을 짚고 나자빠지듯이 주저앉았다. 놀란 고양이처럼 찢든 눈, 길고 검은 속눈썹에 눈물처럼 맺힌 핏방울, 홀쭉한 방과 날카로운 턱선, 동그랗게 벌어진 입술. 여자는 손바닥 팔찌의 주인이었다. 16년 전 그 섬에서 남편과 맏아들을 잃은 여자였다. 16년 동안 나한테만 매달려 살아온 여자였다. 자기 유전자 절반을 내게 물려준 여자였다. 어머니였다. 눈앞이 어두개었다. 멀미가 났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뱃속에 뜨거운 모래가 가득 들어찬 기분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 곁에 주저앉은 채로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암전된 머릿속에 불이 들어오기를, 그리하여 뭔가를 해볼 수 있기를. 아니 사실은 모든 게 꿈이라고 우기는 천군의 우기임질마저 꾸미기를 바랐다. 내 안의 시계가 알람을 울려 이 악몽에서 건져내주기를 기대했다.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갔다. 집안은 몸소리나게 고요했다. 고요 속에서 괴종시계가 울기 시작했다. 눈을 뜬 이후 30분이 지났다고 알리는 소리였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움직이는 시각. 우유에 바나나와 잣과 호두를 넣고 갈아서 내 방으로 들고 올라오는 6시. 종소리가 멈췄으나 어머니는 내 무릎 밑에 그대로 누워있었다. 나는 캄캄하고 무서워 절망에 사로잡혔다. 꿈이 아니었던가? 어머니는 실제로 나를 불렀던 것인가? 도와달라고 혹은 살려달라고. 오금이 저려왔다. 아랫배가 갑작스레 묵직해왔다. 배꼽 아래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잠시 후 방광이 살갗을 뚫고 나올 것처럼 땡땡하게 부풀어 올랐다. 급박하고도 격렬한 요의였다. 어린 시절 개찾기 꿈을 꿀 때마다 덮쳐오던 화물열차 같은 압박감이었다.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가위 같은 억눌림이었다. 나는 다리를 당겨 무릎을 꿇고 앉았다.
허벅지 안쪽을 맞붙이고 양손으로 힘을 주어 짚어 눌렀다. 식은땀이 났다. 식은땀이 났다. 방금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흥건하게 적은 이불과 침대보, 엉덩이와 등짝에 찰싹 달라붙은 잠옷, 진동하는 지린내. 3일 전 밤부터 되풀이에 저지르고 있는 실수였다. 어머니가 알면 버럭 화부터 낼 일이었다. 네가 갓난이니? 갑자기 왜 이래? 현관아를 나란히 끌어안치고 다그칠 일이기도 했다. 너희들 솔직하게 말해봐. 그저께 학교 끝나고 어디 갔니? 무슨 일이 있었니? 현관아는 신촌 부근에 있는 한 사립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출판사 편집자였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우리를 차에 태워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곤 했다. 회사가 와이드 뒤에 있었기에 가능한 동선이었다. 학교가 끝난 후 우리가 가는 곳은 어머니의 회사 근처 미술학원이었다. 말이 좋아 미술학원이지 우리의 방과 후 시간을 책임져주는 보육시설에 가까웠다. 학교와 가깝고 차량 코스도 마땅치 않아 나와 형은 그곳에서 늘 걸어다녔다. 거리 구경도 하고 이런저런 군것질도 하고 한눈도 약간 팔면서. 어머니는 우리의 한눈이 노상 걱정이었다. 기찻길이 가면 안 된다. 꼭 큰 길로 다녀야 해. 그렇게 할게요 하고 대답해놓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간간히, 사실은 자주, 잡초가 발목까지 자라난 경의선 철도를 따라 걷고는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얌전히 걸어가진 않았다. 우리는 즉석에서 이런저런 시합을 고안해내고 고안한 시합으로 승부를 벌였다. 팔을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혀 하늘을 바라보면서 발끝으로 노면 레일을 더듬어 걸어야 하는 허수아비 시합. 침묵을 더 많이 건너뛰는 사람이 이기는 멀리뛰기 시합.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건 철로와 근처 황무지를 오가며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이었다. 우리는 똑같은 무기를 갖고 있었고 결과는 늘 무승부였다. 어머니의 취향대로 고른 소리만 요란한 따발총 덕택에. 사흘 전 아침 등교하는 우리의 가방에는 진짜 고글과 진짜 비비탄 총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온 선물이었다. 어머니는 위험한 장난감을 사왔다고 싫어했지만 우리는 마냥 신이 났다. 고글도 총알을 가져본 것도 6왼발을 쏠 수 있는 총도 처음이었다. 한시 빨리 쏴보고 싶어 안달난 나머지 사교시 수업이 지루하기 이를 데 없었다. 형도 나도 정신이 온통 경의선 신천역에 가 있었다. 우리는 학교가 파하자마자 그곳으로 튀었다. 책가방을 등에 맨 채로 철로와 황무지를 종횡무진하며 총을 쏘아댔다. 엄마의 걱정이나 미순할권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총알이 모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신촌 역사가 넘어다 보이는 황무지 기퉁이에 마주 서 있었다. 무승부였으나 둘 다 결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우리는 달리기로 최종 승부를 가리는 데 합의했다. 꼬린 지점은 신촌 역사. 하나 둘 셋을 세자마자 나는 튕기듯 뛰쳐나갔다. 초반에는 형보다 한 발짝 앞서 달렸다. 중간쯤엔 나란히, 후반엔 두어 발짝 뒤로 뒤쳐졌다. 최종 장애물인 기찻길에 다다를 무렵 형은 벌써 철로 건너편 비탈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먼 지평선에선 기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미 승부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건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앞뒤 없이 몸을 날려 철로로 뛰어넘었고 등에서 요동하던 가방이 팔꿈치를 호되게 후려졌다. 그 바람에 땀에 젖은 소나기에서 총이 빠져나갔다. 그걸 알아차렸을 때 내 몸은 이미 건너편 비탈에 굴러떨어지듯 탁재하고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몸을 일으키고 뒤를 돌아왔다. 총은 황무지 쪽 레일로 날아가 떨어졌다. 저 앞에선 아른아른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함께 기차가 달려왔다. 놔두면 기차는 내 총을 가루로 만들어 놓고 지나갈 터였다. 그러니 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땅을 박차고 곧장 기찻길 위로 뛰어 올라갔다. 화물 기차라는 걸 알아볼 만큼 가까운 거리였지만 총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유진아! 형이 무어라 소리 질렀으나 나는 뒷말을 듣지 않았다. 뿌뿌. 기적이 울렸지만 돌아보지도 않았다. 총만 바라보고 철로로 몸을 던졌다. 총을 움켜쥐고 비탈로 굴러떨어졌을 땐 철컥거리는 기차의 굉음과 맹렬한 바람이 머리 위로 불어닥쳤다. 귀 뒤에선 형의 고함이 들려왔다. 튀어! 나는 그렇게 말했다. 행여 기관사가 기차를 세워놓고 나를 잡으러 올까봐. 어딘가에서 상황을 지켜본 영무원이 경찰을 부를까봐. 달리는 내내 누군가가 뒷덜미를 접어챌 것 같아 온몸이 찌릿찌릿했다. 가랑이가 터진 교복바지에 흑투성이가 된 얼굴. 머리카락이 온통 곤두선 몰골로 형과 다시 만난 곳은 미술학원 앞이었다. 교복바지와 얼굴 문제를 해결해준 이는 미술학원 선생님이었다. 물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끝까지 일관되게 여겼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다 넘어졌어요.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됐다. 잠이 들자마자 나는 기차 끌려 황무지로 불려갔다. 사건을 복귀하듯 낮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총을 집어들고 기차가 달려오면 어김없이 아랫배에 압박감을 느꼈다. 기차가 지나가는 눈을 뜨면 자고 일어난 자리도 내 몸도 쑥대밭이 돼 있었다. 그것도 연달아 사흘째. 그러니 어째야 할까? 막막한 한편에서 여전히 졸음이 몽글거렸다. 잠시 후에 모든 문제가 하찮게 여겨질 만큼 졸리기 시작했다. 나는 오줌물이 뚝뚝 떨어지는 잠옷을 벗어 침대에다 던져버렸다. 지린내 나는 알몸에 베개만 달랑 끌어안고 형의 방으로 들어갔다. 새그머니 이불을 들추고 무르누운 형의 등을 뒤로 들어갔다. 몸을 붙이고 눕자 형에게서 황무지를 돋웠던 비릿한 풀냄새가 났다. 내 몸의 지린내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눈을 감자 다시 잠에 떨어졌다. 똑같은 꿈이 반복됐다. 그래도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았다. 기찻길로 뛰어들기 직전 형이 고함을 질러 나를 붙잡아줬기 때문일 것이다. 기차야, 기차가 온다. 형의 방에서 자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그 해와 이듬해 내내 형이 죽기 전인 10살 봄까지 쭉 그랬다. 형 옆에 있으면 그 꿈을 거의 꾸지 않았다. 어쩌다 기찻길을 불려가더라도 형의 목소리가 실수를 막아주었다. 그때처럼 나는 형의 침대로 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형 곁에 누우면 이 악몽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았다.
형은 오래전에 죽었어. 머릿속 백군이 말했다. 네가 해결해야 해. 바람이 베란다 창을 텅 소리나게 치고 지나갔다. 소리의 파동이 한기처럼 귀 밑으로 파고들었다. 눈 뒤편에선 피가 쿵쿵 울렸다. 나는 이스의 고인 침을 눌러 삼켰다. 그랬다. 형은 없었다. 요의로 억누르느라 다시 한번 무릎을 조이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손을 들어올려 어머니의 얼굴로 가져갔다. 순간 금방이라도 토할 것처럼 횡격막이 죄어들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나머지 팔꿈치도 펴지지 않았다. 손끝은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몸 전체에 브레이크가 걸린 기분이었다. 얼굴까지의 두어 번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손이 도착하는데 100만 년은 걸릴 것 같았다. 지금 어머니를 뜯어먹자는 게 아니잖아. 머릿속 백군이 버럭 성을 냈다. 단지 확인을 하자는 거잖아. 실제로 숨을 안 쉬는지, 실제로 심장이 멎었는지, 실제로 체온이 식었는지. 그러니까 당장 손을 뻗어서 어머니를 만져보라고. 후 숨을 내불었다. 어머니의 코 밑에 중지를 대고 잠시 기다렸다. 숨기척 비슷한 것도 감지되지 않았다. 암자색 핏자국으로 뒤덮인 뺨은 차갑고 건조하고 단단했다. 살이 아니라 굳어가는 찰흙덩어리를 만지는 기분이었다. 손을 내려 가슴팍 한중간 왼쪽 오른쪽을 차례차례 만져봤다. 12쌍의 갈비뼈 사이 어디에서도 심장박동은 감지되지 않았다. 체온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정말로 죽은 모양이었다. 어깨가 축 늘어졌다. 허탈감이 안개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가? 꿈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최종 결론이 난 셈이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나는 살인 현장에 앉아 있었다.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기억 속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 그것도 이런 류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혜진이 올 때까지 침대에서 기어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녀석이 온다 해서 무슨 일이 없는 일이 되진 않겠지. 그래도 지금처럼 어머니 시신 앞에 얼빠져 앉아있지는 않았으리라. 바보 천치가 된 심정으로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지도 않았을 테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야무지게 닫힌 현관 중문이 정면으로 보였다. 문 앞에서 교실까지 이어지는 짧은 복도. 복도 왼편에 혜진이 쓰는 문간방. 맞은편엔 혜진이 쓰는 현관 욕실. 거실 건너편엔 보조 식탁과 미음자형 주방. 차단벽을 사이에 둔 주방 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계단 옆으로 건너방과 안방이 마주보는 짧은 복도. 복도 끝에 놓인 모서리 장식장. 그 위에 놓인 작은 괴종시계. 바지런히 진자운동을 하는 시계추. 수없이 눈에 뵌 공간과 사물들이 갑자기 낯설고 한없이 생경해 보였다. 머릿속에서 몇 개의 질문들이 후렴구처럼 되풀이됐다. 누가 그랬을까? 언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장 먼저 집안에 몰래 들어왔을 누군가에 대해 생각했다. 거의 자동으로 여사의 군도 신도시에 도둑 혹은 강도들이 활개친다는 소문이 떠올랐다. 아주 신빙성이 없는 소문은 아니었다.
방금 내가 지원했다는 사소한 약점이야 있었지만 곤도 신도시는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었다. 입주는 절반도 채 이뤄지지 않았다. 상권이나 교통, 공공시설 등 생활 인프라 역시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았다. 치안기관이라 해봐야 신시 1, 2지구를 통과하는 지구대 하나뿐이었다. 당연히 별의별 도둑들이 설칠 것이다. 그 중에는 동 거주민과 함께 출입문을 통과한 후 옥상문을 따고 들어오는 침입자도 있을 테고 전용 옥상에 있는 아파트의 최상층들이 그들의 주요 타깃이 되겠지. 지난밤 우리 집에 바로 그 혹은 그들이 방문했다고 가정하고 상상을 더 전개시켰다. 그 혹은 그들은 옥산 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다. 철문의 잠금장치를 따야 가능한 일이었으나 그리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그 문으로 나갔고 그때 방범용 이중 빗장을 빼놨으므로 이후 집안을 멋대로 들쑤시고 다녔으리라. 주인 없는 2층 방과 아래층 문간방, 거실, 건넌방. 수면제를 먹고도 노루잠을 자는 어머니는 그 기척에 눈을 떴겠지. 만인이 알아주는 영민한 직감으로 나나 혜진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을 테고 만약 그때 침대에서 일어났다면 용감하게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봤을까? 누구냐고 소리치며 거실로 나갔을까? 어쩌면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내게 먼저 연락했을지도 모른다. 휴대전화를 놔두고 나간 탓에 나는 구조요청 신호를 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다시 혜진에게 전화를 했겠지. 그렇다면 혜진이 받지 못했다는 지난밤의 전화가 설명이 된다. 바로 그때 다른 곳을 다 뒤진 누군가가 안방을 털러 들어온다.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자는 척 했을까? 드레스룸이나 욕실로 들어가 숨었을까? 아니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도망쳤을까? 그도 아니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을까? 식칼이라도 빼들고 대항하려고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을까? 그러다 식탁 앞에서 붙잡혀 격투가 벌어진 것일까? 어찌됐건 분명한 건 주방과 계단의 차단벽 앞에서 사달이 났다는 점이다. 상황은 몇 분 내에 끝났으리라. 제 아무리 어머니가 강단지다고 해도 누군가가 늙은 염소처럼 비실거린다고 해도 여자와 남자는 물리적인 힘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내가 발작 직전에 좀비 상태로 집 앞에 도착한 건 그때였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신음하듯 내 이름을 부르며 쓰러지던 그때. 내가 꿈이라고 기억하는 바로 그때. 나는 부름을 듣고 옥상 철문이 아닌 현관문으로 뛰어 들어왔을 테다. 들어와 보니 어머니는 이미 쓰러졌고 누군가는 내게 칼을 겨누며 덤벼들었겠지. 잠깐 누군가와 격투를 벌이는 나를 상상해봤다. 상대가 그들이라면 모를까. 그라면 나를 제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옥상으로 도망치려다 계단참에서 내게 덜미를 잡혔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뒷받침하는 기억이 전혀 없었다. 어젯밤 자정 이후의 시간은 깜깜한 공터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말이 되지 않는 상상은 아니었다. 그를 제압한 후에 발작을 일으켰다면 어찌어찌 침대까지 기어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면 저는 몇 시간의 상황을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나? 신고. 그래, 신고를 해야겠지. 거실 테이블까지 무릎걸음으로 기어갔다. 거치대에서 기세 좋게 전화기를 뽑아들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 119 구조대? 경찰서? 손가락이 자꾸 버튼에서 미끄러졌다. 숫자가 시야 초점에서 제멋대로 튕겨나갔다. 그 바람에 전화번호 안내원이 등장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했다. 목 안에서 끙인지 응인지 모를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손을 허벅지에 문질러 닫고 다시 시작했다. 한 번에 버튼 하나씩. 또박또박 112 조리 있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말순서를 준비하며 고개를 들었다. 순간 100만 볼트 전기에 얻어맞은 것처럼 등이 꼿꼿해져 버렸다. 베란다 유리문에 잠을 깬 후 처음 대면했던 남자가 꿇어앉아 있었다. 시뻘건 얼굴에서 흰자위만 번들거리는 남자. 뚜 하는 신호음에 소스라쳐서 어머니를 돌아왔다. 경찰이 와서 보게 될 집안 풍경이 한 방에 그려졌다. 목을 베이고 피웅덩이에 쓰러져 죽은 여자. 그 옆에서 전화기를 쥐고 넉나간 얼굴로 꿇어앉아 있는 피투성이 아들. 인천지방경찰청입니다. 무엇을 도와? 나는 수화기 종료 버튼을 눌렀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할지 다시 생각해봤다. 자고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죽었고 정황상 정체 모를 그가 살해한 걸로 보이며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몸이 피투성이고 내 방에는 유혈이 낭자하나 나는 절대로 그가 아니니 믿어달라고 할까? 경찰이 과연 믿어줄까? 머릿속 백군이 경찰 대신 대답했다. 차라리 어머니가 스스로 목을 잘랐다고 하지 그래? 도둑가설을 증명하려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했다. 그나 그의 시신. 계단과 계단 참에는 그의 흔적만 있었다. 나와의 격투 중 중상을 입었다면 그는 집안에 있을 텐데 중상을 입고 숨었다가 밤사이에 죽어버렸다면 시신이 있을 테고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거의 모든 게 설명된다. 내가 핏물을 뒤집어쓰고 깨어난 이유와 피웅덩이가 계단창과 거실 두 곳에 고여있는 이유와 어머니가 혜진에게 전화를 건 이유와 내가 어젯밤 자정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밖의 모든 의문들이 수화기를 거치대에 꽂았다. 심장 안에서 피가 세차게 뛰었다. 추진력을 얻은 생각들이 스스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손발이 움찔거리고 암전돼 있던 신경이로에 시동이 걸리는 느낌이었다. 머릿속에 누군가가 숨어있을 만한 곳들이 나열됐다. 몸을 눕힐 수 있는 따뜻한 공간, 외부 시야에서 차단돼 쉽게 발각되지 않을 만한 은밀한 공간. 이 집안엔 그런 곳이 10군데쯤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기척도 죽이고 안방문 앞으로 다가섰다. 혹시 있을지 모를 그의 기습을 대비해 문손잡이를 돌리면서 문짝을 걷어차고 뛰어들어갔다. 다음 순간 어리둥절해서 침대 옆에 멈춰섰다. 안방은 깔끔했다. 있어야 마땅할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핏자국, 발자국, 몸싸움의 흔적 같은 것들. 베란다 유리문에 드리워진 이중 커튼은 잘 닫혀 있었다. 유리문과 파란의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놓인 침대에는 사람이 누웠던 흔적조차 없었다. 반듯하게 세워진 베개,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당겨 덮여놓은 흰 양모 이불. 유리문과 침대 사이 옆탁에는 스탠드와 탁상시계가 놓여있고 침대 받치 쪽 장의자엔 큼지막한 사각 쿠션들이 나란하게 세워져 있었다. 잠을 깬 어머니가 정리를 끝낸 직후처럼 정갈하고 질서있는 풍경이었다.
흐트러져 있는 곳은 침대 건너편뿐이었다. 벽 앞에 놓인 피아노 책상 모서리에 볼펜 한 자루가 굴러가 있고 등받이가 높은 가죽 의자는 뒤로 쑥 밀쳐진 상태였다. 그 밑에 갈색 무릎 담요가 떨어져 있었다. 반듯하게 접힌 형태로 봐서 무릎에 덮었던 것이 아니라 의자 팔걸이에 걸려있다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침대를 뛰어넘어가 베란다 커튼을 젖혔다. 아무것도 없었다. 커튼 뒤에도 유리문 바깥 베란다에도 붙박이장을 하나하나 열어봤다. 첫 번째 칸은 베개와 쿠션, 커튼들이, 가운데 칸은 수학여행단 10여 팀은 거뜬히 재우고 남을 침구와 담요들이, 세 번째 칸엔 자잘한 소지품을 담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드레스룸 문을 열고 스위치를 올렸다. 건넌방과 안방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에 불이 들어오자 안방과 비슷한 풍경이 나타났다. 빙상선처럼 하얗게 번들거리는 강박적인 대리석 바닥, 샘플 화장품까지 열을 세워둔 강박적인 화장대, 옷가지 길을 일렬로 맞춰 정리한 강박적인 서랍장, 계절옷 하나하나에 싸개를 씌워 걸어둔 강박적인 옷장.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욕실도 마찬가지였다. 건식 마룻바닥은 얼룩 한 점 없이 깨끗하고 고슬고슬한 공기에선 옅은 한포맨 냄새가 감돌았다. 건넌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의 유품과 어머니의 책이 보관된 서재로 역시나 별다른 게 없었다. 나는 거실로 통하는 서재의 문을 열고 나가 계단 앞을 통과한 후 주방으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말끔했다. 발자국이나 핏자국은커녕 핏방울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 기이하게도 어머니가 들어누운 주방 앞에만 피용덩이가 고여 있었다. 거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면 영향권 안에 있는 것들, 거실 바닥, 주방 바닥, 아일랜드식 보조 식탁, 메인 식탁, 개수대, 그리고 수납장까지 죄다 핏물로 도배됐어야 맞지 않을까? 계단 참처럼 무슨 일인가 벌어진 그곳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 공간들을 차례차례 돌아봤다. 부엌 뒤쪽 베란다와 현관 욕실, 문간방까지 모두 깔끔했다. 나는 방을 나가려다 문턱에서 멈춰섰다. 고개를 돌리고 새삼스레 텅 빈 방 안을 둘러보았다. 혜진의 침대와 대형 홈시어터, 옷장, 책상, 트레이닝 바지와 반팔 티셔츠를 걸어둔 의자. 아니다. 그게 아닐지도 몰랐다. 혜진은 일이나 여행이 아니고는 좀처럼 외박을 하지 않았다. 영화사 사람들을 만나거나 학교 선배들과 술자리가 있거나 동영상 작업을 하는 날에도 잠만큼은 집에 들어왔었다. 어머니가 외박을 금지한 것도 아닌데 그랬다. 그런 놈이 하필 어젯밤 외박을 한 거였다. 더하여 내가 잠을 깰 시간에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것처럼, 혹은 나를 아래층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시나리오 한 편이 씌워졌다. 내가 발작을 일으키고 잠든 사이 혜진이 집으로 돌아온다. 어떤 이유로 어머니에게 덤벼든다. 어머니는 도망치려다 붙잡혀 살해된다. 녀석은 내게 범행을 뒤집어 쓰이기 위해 2층으로 올라와 바닥에 발자국과 핏자국을 남기고 내 몸에 핏물을 뿌린다. 유유히 집을 빠져나간다. 뒷걸음질하듯 허둥지둥 그 생각에서 물러났다. 문간방 문을 닫으면서 그쪽 방면의 문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미친 생각이었다. 나는 혜진을 잘 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 그 세월만큼은 안다고 믿는다. 아는 바대로 판단하자면 혜진이 어머니를 죽일 확률은 어머니가 녀석을 죽일 확률보다 낮았다. 둘이 관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김혜진이라는 인간 자체가 그랬다. 녀석이 제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이탈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보러 간 것이었다. 그것도 어머니를 보호자로 앞세우고 나를 동행 삼아서. 나는 현관 중문을 열고 전시를 내다봤다. 발판 밑에 신발 4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슬리퍼, 혜진의 슬리퍼, 어머니의 흰 운동화, 흙탕물에 젖은 검은 러닝화. 러닝화는 내 것으로 현관에 두고 신는 신발이 아니었다. 내 방 욕실 천장에 숨겨뒀다가 옥상으로 나갈 때만 꺼내 신는 신발이었다. 옥상으로 들어왔다면 현관에 놓여있을 수가 없었다. 지난밤 내가 현관문으로 들어왔다는 첫 증거가 나온 셈이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어머니의 운동화도 젖어있다는 점이었다. 물이 스며든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푹 젖어 있었다. 나는 어젯밤 사원회에서 돌아왔을 때를 떠올려봤다. 현관문과 대치 중이던 그때 어머니가 신고 나온 신발이 저 흰 운동화였다. 그때도 젖어 있었던가? 거기까진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머니의 성격으로 봐서도 젖은 운동화를 신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때 이후로 다시 외출을 했다면 모를까. 그것도 차를 몰고 나간 게 아니라 나처럼 빗속을 뛰어다니다 돌아왔어야 한다. 저 정도로 한박 젖으려면. 나는 몸을 돌리고 현관 중문을 밀어 닫았다. 순간 문 한쪽 끝에 놓여있는 검은색 고어텍스 방수 자켓과 내피용 누비조끼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밤 내가 스웨터 위에 걸치고 나간 옷이었다. 젖은 운동화만큼이나 이해되지 않는 물건이기도 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나. 이해를 해보려고 꾸역꾸역 아기를 맞춰봤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내가 현관문으로 뛰어들어온다. 주방 앞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한다. 와중에 비에 젖은 재킷과 조끼를 벗어서 현관 중문 옆에 모셔두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 말이 되지 않았다. 눈을 뜬 이래 무엇 하나 말이 되는 일은 없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말이 되지 않았다. 나는 허리만 굽혀서 재킷과 조끼를 집어 올렸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온 건 바로 그때였다. 라이언킹의 주제곡 하쿠나 마타타였다. 내가 아는 바로 최근에 바꾼 어머니의 휘둘더나 발소리였다. 거실 소파 근처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허둥지둥 재킷을 움켜쥐고 거실로 돌아갔다. 전화기는 찾을 필요도 없이 곧장 바로 눈에 띄었다. 경찰에 전화를 걸면서도 보지 못했던 자리. 거실 테이블 끝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오며 가며 곧잘 놔두는 자리였다. 암전된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떠 있었다.